그런데 이 채권을 받았던 멜서스는 실제로 나폴레옹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이거 영국 채권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채권을 다 매각해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도 리카르도가 멜서스에게 갖고 있어라,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팔아버리는데 놀랍게도 가격은 폭등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경제학자 한 명 좀 공부해보고 갈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경제학의 이론적 초석을 놓은 사람은 아담 스미스라고 답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학의 이론적 초석을 놓은 사람은 리카르도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전 처음 듣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학창시절에 학교 다니다 보면 이런 파트를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역은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물론 우리 교육과정상으로 해야 한다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때 왜 해야 되죠? 라고 할 때 그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하는 것 비교의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비교의설을 만든 사람이 바로 리카르도죠. 이 리카르도는 원래 아버지는 네덜란드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이주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리카르도는 영국 런던에서 1772년에 태어납니다. 그 아버지가 주식 중개인이었는데요. 유대인 12명에게만 주어진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 중개인이었고요. 리카르도는 14살 때부터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실질적으로 주식 중개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융 이런 쪽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랑 좀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있었죠. 21살에 실제로 기독교 출신의 부인을 얻게 되는데요. 당연히 유대인이었으니까 종교는 유대교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와 갈라서게 되죠. 절연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놓고 보면 리카르도에게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유대교의 어떤 전통에서 벗어나서 영국 신사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 단점은 14살 때부터 나쁘게 표현한다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돈벌이에 나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체계적인 공부를 했던 기회는 갖지 못했던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후대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이런 평가를 내리는 계기이기도 하죠. 교육에 의해서 지도되지 않은 천재성이 드러났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이 말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또 교육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정형화되는 문제를 지적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리카르도를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알만한 유명한 두 명의 친구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소개하고 갈 사람은 누구냐면 제임스 밀입니다. 제임스 밀, 딱 듣는 순간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공리주의자. 그런데 불행하게 그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여러분들이 그 공리주의자 밀은요, 존 스튜어트 밀이고,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 제임스 밀이에요. 이 제임스 밀에게 상당히 교육적인 측면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리카르도가 27살, 이미 갑부죠. 식으로 표현하면 엄청난 부자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27살 때 1799년인데요. 온천에 가서 바스라는 휴양지에서 온천을 하고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온천 가면 재밌는 놀만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좀 놀만한 놀이거리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하물며 이 당시에는 더더욱 지루했겠죠. 그래서 우연하게 책 한 권을 접하게 되는데 그게 국부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국부론이라는 책, 아담 스미스의 책을 접하고 리카르도는 이런 생각을 하죠. 정말 나는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없구나. 그래서 10년 가까이 경제 공부에 매진하게 됩니다. 리카르도가 무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영국의 공물법이었습니다. 공물법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뭐였었냐면 영국이 나폴레옹과 전쟁을 하죠. 그 전쟁하는 과정 속에 나폴레옹이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게 영국의 곡물 수출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국에는 곡물이 부족해질 것이고 곡물 가격이 폭등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전쟁이 끝나게 되고, 전쟁이 끝나면서 영국으로 곡물 수입이 늘기 시작해요. 곡물의 수입이 늘기 시작하면 곡물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점이 이거죠. 아마 지금도 그런 느낌을 전 많이 받아요. 영국 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실제로 지주 출신이 많았고, 영국 의회 의원들이 지주 출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느낌은 오시죠? 지주가 무척 친했어요. 지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당연히 막고 싶었을 거고, 그래서 곡물의 수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으로 표현하시면 똑같은 맥락이 되는데요. 거기다가 국경을 넘는 제품에다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을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곡물법이었어요.
이 곡물법을 리카르도는 반대하게 돼요. 그럼 리카르도가 이 곡물법을 반대한 이유는 뭐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하나의 논문을 냈는데요. 그 논문이 낮은 곡물 가격이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쓰게 되는데 그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가 이득일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곡물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주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작아지게 될 거고 이윤이 작아지면 가지고 있는 자본을 곡물보다는 그 당시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초기였었으니까 오히려 그런 제품 생산 쪽에 자본을 투자하게 됨으로써 생산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수출도 늘어나서 이 지주들이 다른 방식, 지금과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윤을 확대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 속에 농민들이나 도시 서민들도 낮은 가격에 곡물을 소비할 수 있으니 이득이 될 것이고 정부 입장에선 조세 수익이 증가하니까 이득이 될 거다.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 거다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영국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리카르도가 또 유명해지게 되는 계기도 있긴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밀이라는 거가 있던 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친구가 책 한 번 써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책을 한 번 내게 되는데 그 책이 정치,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라는 책인데 이 책은 사실은 아주 유명해지는 책이 돼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물론 이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담 스미스의 이론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리카르도의 사상이 전개되게 되는데요. 아담 스미스의 어떤 경제적인 테마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영국에 있었던 다양한 사상들을 흡수해서 이 책을 쓰게 돼요. 그런데 책의 뛰어남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면 실제로 그 당시 아담 스미스의 책과 써지는 서술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요. 아담 스미스는 자기가 경험했던 현실의 다양한 경험들에 기반을 두고 상당히 귀납적 방법에 의해서 책을 서술합니다. 그런데 이런 귀납적 방법에 의해서 책을 서술한다는 건 거꾸로 해석하면 논리성이 상당히 빈약하게 되지. 그런 반면에 리카르도는 분명한 명제에 기반을 두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서술해가는 방식으로 책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치,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4대 경제학서에 들어갑니다.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케인즈의 일반 이론이라는 책이죠. 이렇게 돼서 이걸 4대 고전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리카르도는 아주 멋진 호칭을 갖고 있지요. 이론가의 이론가 또는 경제학 스승의 스승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요. 리카르도는 사실은 부유하기도 했고 또 학문적인 완성도는 높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인격적인 어떤 성품 또는 인성도 무척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죠. 학문적인 라이벌 또 이런들이 어떤 이론적인 대립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론이 옳다라고 믿으면 언제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열린 개방적 태도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리카르도와 가장 공적인 관계에서 대립을 보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멜서스라는 사람인데요. 물론 멜서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억나십니까? 인구론이라는 책을 썼고요. 거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명한 규절, 누구라는 규절이 있지. 식량은 산술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류는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물론 그 예언은 맞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가서 멜서스는 따로 한 편 나중에 또 인물 탐구를 해드릴 건데요. 이런 멜서스와는 사실은 공적인 관계에서는 상당히 대립을 보이는 관계였지만 사적인 친분은 아주 깊은 관계였었죠. 멜서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이 리카르도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경제적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카르도는 주식에 대해서 워낙 해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 채권 이런 데 많은 지식이 있었죠. 그래서 리카르도가 상당히 많은 양의 영국 채권을 매입을 해서 절반을 멜서스에게 선물로 줍니다. 친구는 이런 친구들을 좀 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채권을 받았던 멜서스는 실제로 나폴레옹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이거 영국 채권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채권을 다 매각해버려요. 그런데 실제로 그때도 리카르도가 멜서스에게 갖고 있어라,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팔아버리는데 놀랍게도 가격은 폭등합니다. 거기서도 돈을 벌죠. 나중에도 물론 이건 있어요. 리카르도가 나중에 죽을 때에도 유언으로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재산을 멜서스에게 선물로 주고 가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알다시피 리카르도에게 유명한 이론은 3가지 정도의 이론이 있는데요. 하나는 비교의설, 또 하나는 노동가치설, 또 하나는 차액지대론인데요. 비교의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말인데 사실은 리카르도의 어떻게 보면 또 사상적인 뿌리가 되는 사람이 아담 스미스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의설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을 좀 수정해서
무역이 발생하는 무역을 토대로 얻게 되는 이익을 설명해낸 이론이 비교 의설이고요. 노동 가치설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담 스미스에게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아주 이론적으로 완성한 사람이 리카르도고요. 이런 리카르도의 노동 가치설을 수용해서 그걸 계승해서 비판적으로 잉여 가치설을 만드는 사람이 마르크스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 노동 가치설은 누구한테 가장 많이 듣습니까? 그러면 마르크스에게 가장 많이 듣게 되세요. 자, 이런 인물이고 이 양반도 영국 의원을 지내셨죠. 그래서 1819년 영국 의원이 되시는데 영국 의회 의원이 되고 어떤 초등교육의 보급에 상당히 노력을 하셨고요. 많은 애를 쓰시지만 건강 계속 악화되게 돼요. 그래서 4년 후 1923년에 의원직을 관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그해 돌아가시고 맙니다. 물론 리카르도는 개인적으로 제가 무척 좋아하는 경자이기도 하지만 이분에 대한 비판도 있긴 있지요. 이분을 비판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혁신설의 주인공 슈페크터입니다. 물론 슈페크터도 여러분이 한번 따로 다뤄볼 생각이긴 한데요. 어떤 비판을 가했었냐면 리카르도라는, 물론 이게 사실 이걸 리카르도 이외의 나머지 경제학들도 다 사용하는 게 되는데요. 어떤 현실 속의 다양한 변수를 배제시켜버리고 그 변수들을 단순화시켜서 그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하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걸 리카르도의 해악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우리적으로 하면 약간 변형시켜 이해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경제 같은 거 배우시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듣죠.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보고 라는 말이에요. 그걸 보통 세트리스 파리부스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다양한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수를 배제시켜서 한두 가지의 변수만 가지고 이론을 정립하는 문제를 지적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리카르도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리카르도와 관계되는 것이 주로 자유무역주의니까 자유무역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의 테마들을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연계해서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